자, 다음 두 번째 섹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섹션은 유아 발달과 발달 장애라는 내용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발달 장애라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발달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발달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발달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이 파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발달 지체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 발달 장애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발달 지체를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발달의 이론적 배경이 나오고요. 쉽게 얘기해서 발달 장애, 발달 지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발달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발달 관련 주요 개념들이 뒤쪽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먼저 나오는 게 발달이라는 거죠. 자, 발달은 뭐냐? 수정에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체계적인 연속 속과 변화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이기 때문에 정해진 순서가 있고 특정 양상이 있으며 비교적 지속적입니다. 그래서 이 발달과 관련해서는 소위 말해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발달 지표라는 거죠. 자, 발달 지표가 뭐냐면 발달적 성취를 나타내는 주요 행동 지표로서 유아가 특정 시기에 어떤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가에 대한 평균 연령을 기초로 하는 것을 발달 지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 애들이 이 시기에는 이런 걸 한다는 걸 알려주는 게 발달 지표예요. 이러한 발달 지표에는 일반적으로 보통은 지금 보고 있는 운동기능,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 행동과 같은 발달 영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연령별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발달의 단계 또는 발달하는 과정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준이 있다고 했을 때도 이 기준에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 되는지 또는 어느 정도 벗어나야 되는지도 또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전형성의 범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준에서 얼마만큼 벗어나야 비정상,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전형성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두 개를 다 얘기를 해야 또는 이해를 해야 유아가 기대되는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연령과 많이 관련이 있어요. 따라서 장애 유아를 가르치는 모든 교사는 발달상의 지체나 장애를 예방하고 발달을 최대한 촉진하는 것으로 목표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발달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잘못됐고 느리고 이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남들이 하는 연령에 따라서 이때는 뭐 해야 되고 저때는 뭘 해야 되는지가 딱 정해져 있고 이와 단계를 따라가는 게 전형적인 발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전형적인 발달이란 성장하고 변화하며 복합적 기술을 습득해가는 진행적인 과정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전형적인 발달은 이것이 좋고 이것이 무조건 해야 된다, 이 개념으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애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보는 거고요. 이 벗어나 있는 애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비전형적인 발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비전형적인 발달과 관련해서는 이 발달 지체 그리고 장애, 우수성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따지고 본다고 하면 이 발달 지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정상 분포 곡선으로 얘기할 때 1.5 정도 지체되어 있는 애들, 그리고 장애 같은 경우에는 2 이상 지체되어 있는 애들, 그리고 우수성 같은 경우는 플러스 2 이상 되는 애들이 나타내는 용어들이 이런 용어들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수성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 현재 특수교육에서는 영재교육은 특수교육으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억할 건 발달 지체와 장애라는 용어를 기억해야 되는데, 자, 발달 지체 같은 경우는 하나 이상의 발달 영역에서
발달 지표상의 성취가 느린 것을 의미한다고 돼 있죠. 그리고 성장과 발달의 측면에서 발달의 순서를 방해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을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장애는 당연히 지체와는 다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장애 같은 경우에는 변할 수 없는 느낌이 강하다 보면 지체 같은 경우는 늦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빨리 또는 전형적 발달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발달 지체와 발달 장애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지체된 유아가 발달상의 기준에 있어서는 뒤처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순서로 발달하는 것과는 달리 장애인이 지닌 유아는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발달의 동일한 순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지체는 느리고 장애는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 발달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발달 과정 및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알다시피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유아 교육학에도 다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 내용만 보고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이소연 선생님 유아 특수 교육에 나와 있는 발달의 원리를 본다고 하면 이렇게 총 6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원리, 모든 발달상의 수준은 일련의 복잡한 기술이나 능력을 포함한다. 두 번째 원리, 인간은 적극적인 학습자다. 세 번째 원리, 모든 발달 영역의 기능은 다른 발달 영역과 상호 연관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네 번째 원리, 기술의 발달은 미분화된 기능에서 분화된 기능으로 진행한다. 즉 다시 말해서 어설픈 거에서 엄청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원리, 인간 발달은 예측 가능한 순서로 이루어진다. 여섯 번째 원리, 인간 발달은 특정 시기의 개인의 상태와 그 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눈에 띄는 건 예전에는 전부 다 개인의 한정지였지만 요즘에는 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많이 강조를 한다더라. 다시 말해서 발달이 늦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조금 더 잘 구성해주면 이러한 지체되어 있는 게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발달의 원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영역별 발달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운동기능,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총 5가지의 발달 영역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표로 그리고 이소연 선생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이런 식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런 예를 가지고 발달 지체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관련 내용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바로 지금까지 봤던 이 5가지의 발달 영역이 늦은 또는 발달 영역의 순서대로 되지 않는 이 발달 장애라는 개념을 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발달장애 이해라고 하면서 발달장애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이 발달장애와 관련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발달장애인법 또는 발달장애인 권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발달장애 정의를 보면 이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읽어본다고 하면 중증 지적장애와 중증 자폐성 장애인을 발달장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발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발달 장애인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법에 나와 있는 법적 정의를 본다고 하면 중증 지적장애, 중증 자폐성 장애를 발달 장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발달 장애인, 발달 장애를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걸 더 얘기하고 싶냐면 방금 얘기했던 이 발달 지체를 조금 더 얘기하고 싶다는 거. 특히 유아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 적격성 문제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달 지체를 조금 더 선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봤던 특수교육 유형별 선정 기준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내용은 뭐다? 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발달 지체와 관련된 선정 기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해서 지쳐져서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0화 및 9세 미만의 아동을 발달 지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현재 나와 있는 발달 장애라는 용어는요. 발달 지체를 얘기하고 싶어서 언급한 내용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섹션, 발달 장애 혹은 발달 지체의 원인 및 예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발달 장애의 원인이 뭐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설명된 게 세 번째 섹션이에요.
자, 먼저 나오는 게 장애 예방의 필요성인데 쉽게 얘기해서 특수교육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장애 예방이 필요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특수교육 체계를 통해서 지원되는 교정 중심 서비스의 절차나 목적, 비용, 결과 등에 대해서 를 고려를 한다고 하면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아동이 필요하는 교육 서비스 외에 요구에 대한 관점에서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예방하기 앞서서 뭐를 알면 좋냐면 장애 원인을 이해하면 좋아요. 왜 장애 원인을 이해하면 좋냐면 아동이 지니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왜 이런 특성을 보이나요? 왜 이런 행위를 보이냐를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 장애 원인을 파악하면 좋은 거죠. 그러면 이러한 발달 장애, 발달 지체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출생 전 원인, 출생 시 원인, 출생 후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적장애 시간에 봤던 다중유형 접근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다중유형 접근법의 생의학적 원인과 엄청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여러분들이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그 대신 이 장애 유형과 그리고 장애 예방과 관련해서는 이 유아 특수교육에서 조금 더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장애 예방의 의미가 뭐냐? 자, 장애 예방이란 단순하게 장애 발생을 방지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도 있지만 보다 폭넓은 견해에 의하면 이미 발생한 장애의 심화나 부수적인 장애 발생을 방지하고 교정하는 것도 장애 예방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1차, 2차, 3차 예방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적장애 시간에 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볼 내용은 있습니다. 어떤 유아 특수교육과 관련된, 즉 조기교육과 관련해서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장애 예방 같은 경우에는 유아 특수교육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놨어요. 보시면 예방의 단계라고 해서 1차, 2차, 3차 예방을 얘기했고 일반적인 예방의 목적은 새로운 발생 감소에 의한 상황 발생 예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새로운 장애를 출현하는 걸 예방하는 게 1차 예방입니다. 그리고 2차 예방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발생 숫자 감소에 의한 상황 발생 예방이라고 하면서요. 쉽게 얘기해서 가지고 있는 거를 조금 더 줄이는 게 2차 예방이고요. 그리고 3차 예방 같은 경우에는 직간접적 영향의 감소에 의한 상황 예방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후유증 감소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목적보다는 우리는 이러한 장애 예방의 목적과 그리고 조기 개입의 목적 정도는 좀 봐주실 필요가 있고 여기 장애 예방의 목적이 우리가 지적장에서 봤던 AIDD가 얘기했던 예방과 동일하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차 예방, 위험에 놓인 아동의 새로운 발생 감소. 두 번째, 2차 예방, 장애 정도 및 지속성 경감에 의한 예방. 3차 예방, 장애 직간접적인 영향 감소에 의한 예방.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미국 장애교육법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자, 발달 촉진 및 발달 지체 또는 발달 장애의 출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1차 예방으로 써 있고요. 2차 예방 같은 경우에는 학령기에 이뤘을 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필요를 최소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예방은 시설 수용 가능성의 최소화 및 독립적인 삶 기능성을 최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AID에서 얘기했던 새로운 장애 또는 문제를 예방하는 게 1차 예방, 2차 예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장애나 질병이 있지만 이것이 나타나는 걸 조금 더 줄이는 게 2차 예방, 그리고 3차 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장애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3차 예방이라고 여러분들이 AIDD의 1차, 2차, 3차 예방과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뭐 이런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방금 봤던 조기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아동을 위한 노력이 있고요. 가족을 위한 노력이 있어요. 1차 예방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풍부화하고 주요 발달 영역의 자극을 통해서 새로운 발생률을 감소시키고요. 이때 가족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양육 기술을 증진시키고 가족의 자존감과 차이된 인식을 증진시키는 예견적 안내를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예방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의 학습과 유지를 위한 조기 교육을 통해서 발달 지체, 발달 장애의 정도 및 지속성을 감소시키고요. 이때 가족에게도 협력과 양육 기술을 증진시킴으로써 현실 요구에 부응하도록 촉진한답니다. 그리고 3차 예방 같은 경우에는 행동이나 기능을 보완하고 보상하기 위한 조기 교육을 통해서 장애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이때 가족에게는 가족의 구조와 관계와 가치를 위해 적용하고 구조적이고 통합적인 변화를 촉진시킨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언급됐다고 기억하시고 이 내용은 AID에서 얘기했던 1차, 2차, 3차 내용과 비슷하지만 지금 보시면 유아 특수교육만의 내용이 있다는 것 정도도 기억하시고 관련 내용도 따로 정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첫 번째 챕터 내용을 얘기를 했죠. 자, 이 첫 번째 챕터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방금 얘기했던 이 발달장애의 원인 및 예방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발달장애 혹은 발달 지체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우리 시험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거를 잘 이해해놔야 다음에 나와 있는 챕터들을 훨씬 더 재미있고 그리고 자세하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챕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챕터 같은 경우에는 진단 및 교육 계획이라고 해서요. 방금 봤던 장애 유아 또는 특수 교육 대상자들을 진단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중재를 하기 위한 교육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섹션 같은 경우에는 장애 유아 및 진단 및 평가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장애 유아 진단 및 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애와 진단 및 평가에서 배웠던 선별, 진단, 그리고 적부성, 그리고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 그리고 형성평가, 그리고 총괄평가라는 특수교육학에서 얘기하는 진단평가 절차와 조금 다르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유아 특수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적인 특수교육학에서 배우는 이 절차도 알아야 되고 유아 특수교육에서 나오는 이 절차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보통은 장애와 진단 및 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사, 관찰, 면접, 면담 등등을 얘기하는데 이때 검사 같은 경우는 크게 규준 참조 검사와 그리고 중고 참조 검사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유아 특수교육과 관련된 강론서 같은 경우에는 이 중거 참조 검사 일종으로 교육과정 중심 진단, 우리가 알고 있는 12A를 언급하는 경우가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학에서 나오는 사정 방법, 진단 방법과 그리고 유아 특수교육학에서 나오는 사정 방법, 진단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판단할 내용이에요. 시험장에서. 이거 특수교육학 내용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유아 특수교육으로 나왔는지. 그러면 첫 번째 섹션에서 배웠던 장애 유아 진단 및 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그에 관련해서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교육 진단 및 교수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교육 진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유아 특수교육학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단은 이 장애 진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아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 진단이 이렇게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진단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이 교육 진단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 그리고 진단의 실제에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육 진단을 통해서 우리는 그에 맞는 중재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중재가 교수 계획이고 이 교수 계획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 개별화 교육 계획 IP가 많이 언급이 되죠. 그리고 유특 같은 경우에는 IP 이외에도
개별화 가족 서비스 계획, 그러니까 IFSP도 언급이 되잖아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이 교수 계획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실제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교수 진단 및 교수 계획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장애 유아 진단 및 평가와 관련된 이것들이 시험 문제에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진단의 종류 및 기능, 진단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챕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챕터의 첫 번째, 장애 유아 진단 및 평가에 진단의 정의 및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진단 또는 평가, 사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책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유아특수 책에서는 정보 기반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진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진단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책에서 같은 경우는 사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책마다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정과 늘 비교되는 내용이 평가죠. 그래서 진단, 사정은 정보를 수집하는 총체적인 과정을 얘기하고요. 평가는 유아의 행동이나 발달, 교수 방법과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전반적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가장 큰 단위가 사정 또는 진단, 책에 따라서는 평가가 가장 큰 단위로 설명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책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뭐가 맞냐, 뭐가 다르냐를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유아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이렇게, 평가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말해서 평가한다는 말은 관찰이나 검사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에 근거해서 가치로운 판단을 하거나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판단과 해석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진단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장애와 진단 및 평가, 이승희 선책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사정이 진단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고요. 지금 유아특수교육책 같은 경우는 진단이 사전보다 더 큰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러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절차 같은 경우에도 유아특수 관련된 강론 내용들이 좀 달라요. 일단은 대상자 발견, 선별, 장애진단, 교육진단, 진도점검, 프로그램 평가 이런 내용들이 진단의 단계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대상자 발견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대상자 발견 같은 경우에는 조기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유아를 찾는 과정이 대상자 발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상자 발견 같은 경우에는 유아를 발견해서 유아와 그 주변에 종합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선별 의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별하기 전 단계가 대상자 발견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발견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대중교육을 하거나 관련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을 찾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내 의뢰와 관련된 기관의 선별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노력을 하거나 그리고 의뢰 및 의뢰 유도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주거나 이걸 통해서 대상자 발견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상자 발견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한다? 선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크리닝, 선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진단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별은 보다 전문적인 장애 진단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유아의 현재 및 과거 행동을 대략적으로 평가해서 전형적인 발달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는 유아를 확인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소연 선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량 선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선택적 선별을 하는 경우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량 선별을 하면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잖아. 그래서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택적 선별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특수교육 비용을 저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별에 참여하는 대상자에 대한 낙인의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대량 선별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별 같은 경우에는 그 선별의 정확성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선별의 결과를 지금 보는 이러한 표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학생을 장애가 있다, 없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특수교육 관련된 중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리고 얘가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진단을 의뢰해 보니까 얘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돼야 했어. 그는 민감성 또는 정확한 의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얘 진단이 필요도 없고요. 실제로 또 보니까 특수교육도 필요 없는 애야. 그것을 특이성, 정확한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장애아 진단 및 평가, 즉 특수교육학에서는 이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냥 이거 같은 경우에는 A, D로 표시되는데 현재 유아특수 같은 경우 특히 이소원 산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민감성과 특이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늘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거죠. 허위 음성, 과소 의뢰, 허위 양성, 과잉 의뢰. 우리가 알고 있는 펄스 네가티브, 펄스 파지티브와 관련된 내용인데 쉽게 얘기해서 허위 음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렇게 번역을 하죠. 부적 오류. 그리고 양적 오류. 자, 이게 뭐냐면 허위 음성은요. 얘가 특수교육이 필요한데 어떻게 됐다? 네, 진단을 의뢰하지 않는 경우, 심각한 거. 그리고 허위 양성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 필요 없는데 특수교육에 관련된 진단에 의뢰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부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늘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또한 특수교육학의 장애아 진단 및 평가에 나와 있는 선별 내용과 좀 구별해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승희 선생 측도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내용도 언급이 돼 있는데 이 선별 관련해서 선별 검사 도구가 있잖아요. 이 검사 도구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선별 도구의 정확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별 도구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온 것처럼 타당도와 정확성이 높은 도구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사용이 간편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별이기 때문에 조업적 특성을 지녀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얘는 경제적이어야 돼요. 왜? 많은 사람을 간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의 반응이나 요구에 민감해하고 부모 참여를 보장해야 되는 게 이 선별 도구를 위한 고려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뒤에도 이렇게 언급이 돼 있잖아요. 김교수 선생님 책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장애 진단 및 적격성을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장애 진단 같은 경우에는 선별을 통해서 의뢰된 유아의 장애 종류와 상태 또는 발달 지체의 성격과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어떠한 특수교육적인 도움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정보 수집 방법들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면담을 통해서 또 하나는 이렇게 생육사 또는 병력을 확인해서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관찰을 통해서 또 하나는 표준화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장애 진단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표준화 검사를 주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저기 나와 있는 면담, 관찰 등 소위 말해서 비표준화 검사도 함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유아 특수교육과 관련된 시험 문제에서도 꽤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보를 수집한 상태에서 장애를 이제 찾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인지 그렇지 않은지와 관련된 특수교육 적격성을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수교육 적격성이 판정이 되었다고 한다고 하면 얘를 이제 뭐 해야 된다고? 중재를 해야 되죠. 이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유아 특수교육에서는 뒤에 나오는 교육 진단을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진단 같은 경우 장애 유아를 직접 가르치는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얘를 장애명 또는 발달지체의 상태를 알려주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에 맞춰서 내가 뭘 가르친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게 교육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아가 현재 지니고 있는 기술과 습득하지 못한 기술이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 반드시 습득해야 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아는 작업이 교육진단이라는 거. 그리고 이 교육진단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네, 개별학 교육계획이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개별학 교육계획을 작성한 다음에 이거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봐야 되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교육 또는 진도 점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교육진단 과정을 거쳐 작성된 교수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하면 유아의 성취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해서 성취 수준 및 진보를 평가하는데 이게 뭐라고? 진도 점검이라고 돼 있죠. 이 진도 점검의 목적이 뭐냐면 유아의 각 발달형에 대한 개별화 교육계획의 교수 목표가 학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진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진도 점검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구체적 내용을 본다고 하면 이소원 3책에서는 개별화 교육계획에 포함된 장단기 교섭 목표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진도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애 유아는 학습이나 발달사는 성취가 매우 느리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한 기술이나 행동을 학습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진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특정 중재나 교수 전략이 효과적인지 또는 유아가 꾸준한 성취를 보이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진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진도 점검을 할 때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구체적인 지침을 따라야 되는데 이 구체적 지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만 기억하시면 한 번 정도만 보시면 좋은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사전에 계획해야 된다는 거 이런 내용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도 점검을 했다고 하면 뭘 할 수가 있다? 프로그램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즉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평가를 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유아와 가정에게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이유들, 여기 나와 있는 주된 이유, 그리고 평가하는 이유 같은 경우 이걸 쓰는 게 우리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된 이유 정도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사 관리를 포함한 프로그램 전반의 효율성과 질을 판단을 해야 되고요. 유아의 전반적인 성취 결과를 판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 등의 만족도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 특수교육에서 이러한 프로그램 평가하는 이유, 이걸 쓰는 게 시험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평가하는 이유는 첫 번째, 장애 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함이다. 그리고 두 번째, 교사의 효과적인 프로그램 제공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프로그램의 가치를 정당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평가 결과의 활용도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평가 절차의 실행 가능성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평가 보고의 적절성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기술상의 적합성도 확인해 봐야 된다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이소원 선생님책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소원 선생님 책 그리고 김경수 선생님 책들을 찾아보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진단 단계에 따른 정보 수집 비교와 관련된 이소원 선생님 책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책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모든 유아 특수와 관련된 이 진단 절차, 평가 절차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의료진단과 교육진단으로 나누어서 언급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진단을 하기 위한 방법들이 언급이 되는데, 자, 이 진단하는 방법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교육학, 이승의 삼책 기반으로 한 내용을 본다고 하면 진단 방법, 보통은 검사, 그리고 관찰, 그리고 면접, 그리고 CBM, CBA, 그리고 대안작사정 이렇게 총 5가지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아 특수교육 강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점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게 검사인데요.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일반적으로는 규준참조검사와 중거참조검사 2가지로 나누고요. 책에 따라서는 이 규준참조검사의 동일어로 표준화된 검사, 그리고 책에 따라서는 중거참조검사 같은 경우에는 비표준화 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준화 같은 경우에는 시행 방법, 평가 방법들이 구조화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표준화된 검사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구조화되어 있고, 그리고 비표준화 검사 같은 경우는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규준참조 검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 이 규준이 중요하죠. 이 규준이 뭐다? 동일 연령 집단의 점수. 그래서 동일 연령 집단의 또래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검사를 규준참조 검사라고 얘기하고요. 그에 반해서 중거참조 검사 같은 경우, 여기서 말하는 중거는 미리 설정된 숙달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유아의 수행을 표집단과 비교해서 규준참조 검사와 달리 미리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특정 목표 기술을 얼마나 습득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규준참조 검사와 달리 미리 설정해 놓은 숙달 중거에 비교하는 것이 중거 참조 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중거 참조 검사 같은 경우는 위에 나와 있는 규준 참조 검사와 달리 발달 영역이나 학습 주제에 대해서 위계적인 순서를 가지고 있고요. 검사 점수는 특정 발달 연령이나 학습 주제에 대해 일어나 얼마나 습득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율을 보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중거 참조 검사 같은 경우에는 유아 특수교육 책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교육과정 중심 진단 CBA가 하위 유형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 중심 진단, 우리가 알고 있는 CBA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수 목표의 판별과 현행 수준 및 진도를 진단하기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교육과정상의 목표가 열거된 진단으로 진단, 교수활동, 평가의 연계적 운영을 지향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참조검사의 하위용으로 교육과정 중심 진단을 유아 특수교육에서는 언급을 하고요. 얘 같은 경우 특징이 이렇게 발달령이나 주제에서 위계적인 순서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육과정 중심 진단 도구는 하위 영역별 계열화된 기술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것들, 운동, 의사소통, 사회정서, 뭐 적응행동 이런 것들로 문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교육과정 중심 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용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바로 뭘 할 수 있냐면 진단에서 얻어진 자료와 교육과정상 목표를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교수 계획할 때 엄청 유리하다고 합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교수 목표를 결정하고 진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교수를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과정 중심 진단 같은 경우는 상업적으로 제작된 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제일 유명한 게 APS죠. 이거. 그리고 교사가 또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직접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어떤 장점이 있다? 네. 가족과 전문가가 구성된 팀이 결과를 공유하고 교수를 계획하고 진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공동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이 이 표잖아요. 그래서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과정 중심 진단 내용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관찰이고요. 이 관찰 같은 경우 유아가 어떤 행동을 수행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행동이 발생하는지,
발생한 행동은 어떤 자극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방법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장애와 진단의 평가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좀 다른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체계적인 관찰 기록법, 점검표, 비공식적인 기록 방법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긍정적 행동지에서 배웠던 내용이라든지 장애와 진단의 평가에서 배웠던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 관찰과 관련된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면담이고요. 면담은 면담 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우리 교재 같은 경우 이세계정책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뭐 면담자에 따라서, 그리고 면담의 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위 유형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다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봤던 세 가지, 이 규준 참조 검사, 중후 참조 검사, 그리고 관찰, 면담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의 장단점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유아특수교육학에서 얘기하는 장단점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유특은 잘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 진단을 할 때, 특히 장애 유아 진단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대상자 관련 제한점이고요. 두 번째, 진단자 관련 제한점. 세 번째, 도구 관련 제한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대상자 관련 제한점은요, 장애 유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기가 엄청 힘들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어린데도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네들이 어린 나이에, 즉 발달 초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초기 발달 특성을 잘 캐치하기도 어렵다는 거. 이게 대상자 관련 제한점입니다. 그래서 이수원 3책에서는 이러한 대상자를 고려한 일반적 지침이 있는데, 이 지침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내용이 이거죠. 융통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라포 형성을 해야 된다. 부모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단자 관련 제한점. 진단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먼저 진단자 전문성이라고 해서요, 말 그대로 유아 특수와 관련된 진단하는 사람이 그렇게 전문성이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관련 영역 간의 협력,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팀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 팀으로 진단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협력의 문제도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구 관련 제한점이고요. 말 그대로 진단하는 사람이 도구를 사용할 때 이 도구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거죠. 즉 검사 도구의 목적, 다시 말해서 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사를 맡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효용성이 더 떨어지고요. 그리고 검사 자체에서 이 검사 도구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따지는 뭐 타당도, 신뢰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검사 도구의 내용, 즉 실제로 이 검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잘 활용할 수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지금 고려사항에 또는 제한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환경 또한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애아동에 위한 수정, 즉 장애아동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 바꿔주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해석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죠. 이런 것들이 지금 검사 도구 관련된 제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장애 유아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장애 유아 진단 및 평가의 최상의 실제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주요 발달 영역을 진단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5가지. 그리고 당연히 가족을 참여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협약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렴적 진단이라고 해가지고 유아가 정해진 기술 또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근거, 다양한 도구, 다양한 장소, 다양한 상황,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수렴적 진단. 즉 수렴적 진단을 해야 된다는 뜻. 그리고 자연적 환경에서 진단을 해야 된다. 즉 구조화된 상황보다는 자연적 상황에서 진단을 하는 게 장애 유아 진단 및 평가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장애 유아 진단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소선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연적 환경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냐. 이게 일화 기록, 체계적인 관찰, 판단에 근거한 진단, 노래 중심 진단, 그리고 생태학적 진단, 수행 및 사실 진단, 역동적 진단에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필요가 없겠죠. 즉, 이 장애 유아 진단 및 평가의 최상적 실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명칭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늘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이런 거죠. 뭐 여기 노래 중심 진단, 그리고 일화기록법, 체계적인 관찰, 그리고 수행 및 사실 진단, 그리고 최근 중등에서 나왔던 역동적 진단,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였습니다. 결국에는 다 시험 문제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명칭 정도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섹션, 교육진단 및 교수계획을 보도록 할게요. 방금 봤던 장애 유아에 대한 진단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이 교육진단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진단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자, 이 교육진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를 왜 하느냐, 대상 유아가 자신의 자연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정확한 강점과 요구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진단은 장애진단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먼저 장애진단 같은 경우에는 대상 유아를 집단과 비교를 합니다. 근데 교육진단 같은 경우에는 유아의 발달 기술, 행동, 지식에 있어서의 현행 수준을 결정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장애진단은 이미 정해진 항목이나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지 검사도구, 관찰, 점검 등을 사용하는데, 교육진단 같은 경우에는 유아가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서 기능하기 위한 필요한 기술과 행동을 결정한다 돼 있죠. 그리고 장애진단 같은 경우에는 유아의 기술이나 행동이 정해진 수준 이하인지 결정을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유아의 가족과 주양육자가 중요시하다고 생각되는 기술, 행동, 지식을 결정한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장애진단 같은 경우에는 대상 유아가 다른 유아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되는데, 이 같은 경우 개별적인 강점과 학습 양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단 도구의 항목은 어린 유아의 일상적인 생활 특성을 반영하지 않지만, 교육진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고참조 검사거나 유아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중요한 기능적 기술에 초점을 맞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애 진단과 교육 진단의 차이고,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대상 유아가 다른 유아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계획되지만, 교육 진단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강점과 학습 양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계획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진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수와 연계를 엄청 강요를 합니다. 왜 강요를 하느냐? 기본적으로 진단과 교수 활동은 두 개의 분리된 활동이보다는 연계선상의 연속적 활동으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진단과 교수가 분리되면 안 돼요. 그래서 뭘 한다고? 교육진단을 활용해서 교수와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 운영 체계 내에서 고려한다면 진단은 가르쳐야 할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고 가르친 내용이 잘 학습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수 활동보다 먼저 시행되는 진단이 교수 활동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교수 활동의 결과와 이에 대한 평가가 재진단의 필요성을 결정하고 그 방향을 정해주는 기초자로 다시 사용되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진단 교수가 연결되고 무한정 반복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교육진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하기 앞서서 교육진단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이 나오는데, 일반적 지침 첫 번째, 진단의 결과가 실제로 교수 활동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다고? 제대로 된 교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유아의 현재 기능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수 목표의 우선순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교육진단은 그 과정 자체가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지녀야 되고요. 교육진단은 다양한 정보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도 팀 구성을 동의를 기반으로 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는 게 교육진단의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침 위에도 미국 조기교육분과
DEC와 관련해가지고 이 DEC상에서는 장애 유아를 위한 진단 관련 추천의 실제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내용을 보시면 가족이 진단 과정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진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가족 및 기타 전문가와 함께 팀을 이룬다. 아동의 연령 및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감각, 신체, 의사소통, 문화, 언어, 사회적, 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진단 자료 및 전략을 사용한다. 그리고 아동의 강점, 요구, 선호도, 관심을 알기 위해서 모든 발달 영역과 행동을 포함해서 진단 실시한다. 아동의 주요 언어로 진단을 실시하되 한 가지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 언어로도 실시한다. 가족 및 기타 주요 인물을 포함하는 다양한 근거로부터 진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관찰 및 면담을 포함하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매일의 활동, 일과 그리고 가정, 센터, 지역사회 등 환경에서 아동이 보이는 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현재 기능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수교육 적격성 결정 및 교수 계획을 위해서 진단 결과 외에도 임상적인 출원을 활용한다.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활동을 계획하고 필요한 경우 교수 수정을 위한 진도를 점검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단을 실시한다. 진보를 확인하기 위해 특히 심각한 지원 요구를 지닌 아동의 진보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민감한 진단 도구를 사용한다. 가족이 이해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 결과를 보고한다. 이게 장애 유아를 위한 진단 관련 추천의 실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과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이 DEC 관련된 진단 관련 출제 실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지침을 기반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육 진단을 실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정보를 수집하고요. 그리고 교육 진단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뒤에 나오는 교육 계획, 즉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정보 수집과 교육 진단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이손 삼책 같은 경우는 정보 수집을 할 때 관찰을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이 관찰과 관련해서 이손 삼책에서는 사건 기록, 시간 표시법, 범주 표시법, 보조의 정도 기록, 과제 분석 기록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긍정적 행동 지원이나 장애와 진단 및 평가에서 배웠던 관찰 내용과는 또 다른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알고는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구체적인 보고서 양식 내용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교육 진단을 통해서 교수 계획을 작성할 수 있고 이 교수 계획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별화 교육 계획이겠죠. 이 개별화 교육 계획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는 장드법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서 개발된 문서를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고 하고 영어로 IEP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IEP 같은 경우 왜 만드냐? 이걸 통해서 개별 유아가 필요로 하는 적절한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확인하고 이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별화 교육 계획의 역할은 관리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평가 도구에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의사소통 도구 역할을 한다는 이 세 가지 기능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개별화 교육 계획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학년이 시작한 뒤 2주 이내에 개별화 교육 지원팀을 만들고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죠. 선배치, 후개발 절차로 이루어진다는 이 표현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할 때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되느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인적사항, 현행 수준, 교수 목표, 그리고 교수 평가 계획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유아 특수교육에서 좀 알아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 교수 목표 같은 경우는 장단기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내용 강론내용 더보기에 나와 있는 일반적으로 장기 목표는 1년 동안 이루어져야 할 연간 교수 목표를 얘기하고 단기 목표는 연간 교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교수해야 할 중간 단기의 교수 목표를 얘기하는데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특은 이렇게 단기 목표의 구성 요소를 따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매거에 세 가지
목표 진수 함수가 비슷하지만 용어들이 약간 다르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고 일단 단기 목표의 구성 요소 양식은 행동, 발생 조건, 행동의 성취 기준이라는 것 정도 기억하고 비교해가지고 뭘 알아야 되냐면 메이거의 목표 행동 양식과 비교해서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러한 장단기 목표를 만들었을 때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지금 보고 있는 기능성, 그리고 일반성, 교수 상황, 측정 가능성, 장단기 목표가 유계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이소연 선생 내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거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서 당연히 특수교사가 중추적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서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문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IEP죠. 그리고 이 IEP와 더불어서 유아특수교육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개별화 가족 서비스 계획 IFSP가 이제 언급이 됩니다. 이 IFSP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없고요.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IFSP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우리 시험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IFSP가 어떤 특징을 좀 가지는지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것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IF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것처럼 가족의 자원, 우선순위, 관심에 대한 기술, 이게 이제 가족 진단과 관련된 세 가지 구성 요소인데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언급됐다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의 요구,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구체적인 중재 방법들이 기술되어 있는 게 IFSP고 이 IFSP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장애인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IEP와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 정도는 한 번 정도만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IFSP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아 특수 교육을 할 때 작성되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작성이 되는데 법적으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